이제 뭐 평화조약이라든지 독도 문제와 관련해서 일본 사람들이 이렇게 하면은 딱 답을 줄 수 있게 이렇게 답변을 하는 일을 하고 있지는 않고요. 저희가 독도 문제가 갖고 있는 조금 뭐라 할까 좀 어려운 점 내지는 저희가 좀 지향해야 되는 바를 사실 외국 학자들 내지는 외국 기관들을 상대로 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드니는 사실 업무 때문에 여러 차례 왔었고 지금도 울릉공대학의 앵커스라고 해서 해양 전략문제연구소죠. 앵커스 대학과 좀 관계가 있어서 아까 소개 말씀하실 때 나왔던 많은 활동들을 그곳에 있는 호주 학자들하고도 또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호주에 오게 되면 항상 늘 반갑고 항상 살고 싶은 곳이지만은 오늘 그 발표드리고자 하는 주제가 여기 선생님들 지향하고 있는 바하고 꼭 맞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오늘 말씀드리고자 제 발표를 하기 전에 늘 강조하고자 하는 바는 사실 목적은 같은데 도달하고자 하는 방법론은 조금 차이가 다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하는 분야는 사실 외국 학자들이 지금 고민하고 있는 바, 제가 주로 하는 일들이 이제 외국의 프레스를 만나가지고 독도 문제가 갖고 있는 어려운 점이라든지 내지는 학자들을 만나서 독도 문제가 갖고 있는 더 연구해야 될 분야에 대해서 이제 같이 연구하는 이런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 외교부에서도 시드니의 독도 문제를 연구하시는 분들의 수준이 이제는 많이 위에 있어서 제가 편하게 얘기해도 제가 한국으로 돌아가는데 아무 문제가 없을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셔가지고 편하게 정말 제가 독도 문제 갖고 있으면서 갖고 있는 고민들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 발표의 주제는 제목대로 샌프란시스코 피스 트리티 그리고 인터내셔널 테리토리얼 디스퓨트 그리고 히스토리컬 크리티즘입니다. 세 개의 주요 틀로 되어 있습니다. 먼저 그 독도 문제가 갖고 있는 법적인 구도는 아마 선생님들 잘 아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일반적으로 한 4가지 정도로 저희가 접근하고 있습니다. 먼저 1905년 일본의 시마네 고시에 편입되기 이전에 과연 독도가 한국의 땅이었는지에 대한 주제가 첫 번째입니다. 아마 한국에서 초청으로 오신 역사하시는 분들이라든지 내지는 많은 자료들은 사실 1905년 시마네현에 의해서 독도가 일본에 편입되기 이전에 한국의 땅이었다는 쪽에 많은 방점을 두고서 연구 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문제는 역사학자들이 보는 사료로서의 역사와 법학자들이 보는 증거로서의 자료는 사실 시각을 조금 달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에서는 사학하신 선생님들이 법학자가 필요한 자료들을 주셔야 되는데 사실 그러한 점에서 약간의 이해 간극이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두 번째는 아까 총연사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1904년, 1905년부터 시작된 일제의 한국 식민지화 과정 그리고 1945년 독립까지의 독도의 법적 지위 그리고 세 번째는 평화조약 체결과 포함해서 평화선선법까지 1952년까지의 독도의 법적 지위의 변화 그리고 나서 맨 마지막은 현 상태 현재 한국이 행정적으로 내지는 주권적으로 점유하고 있는 독도의 법적 지위와 관련해서 4가지 주제로 나눠져 있습니다. 독도는 가보신 분들 많이 있습니다만은 저희 울릉도로부터는 87.4km 그리고 오키섬으로부터는 157.5km입니다. 영유권 분쟁에 있어서 거리는 매우 중요합니다. 매우 중요합니다만은 절대적인 것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 한국에서도 많이 얘기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울릉도에서 독도가 맑은 날 보인다는 것은 특히 작은 도서의 영유권 분쟁 관련해서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은 저희 역사적 자료에도 많이 나와 있는데 특히 세종실록 시리즈라든지 동국 문헌비고를 통해서 언급들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유감스럽게도 독도란 명칭이 나와줘야 되는데 독도란 명칭 자체가 나오지 않아서 해석을 통해서 저희들이 당시 나왔던 우산이 이제 독도다 하고 우산과 관련해서 할 때 저희는 울릉도와 독도와의 일체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서 일본 측은 한국에 유리한 자료들이 좀 있습니다. 매우 중요한 자료들이 사실 일본으로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국내도 많이 소개가 됐습니다만은 1695년에 도토리 현의 문서라든지
저희 국내에도 많이 언급이 됐었던 제가 볼 때는 아주 중요한 문서 가운데 하나인데 조선국 교제 심할 내탐서라고 1870년에 있었던 일본 측 보고서 그리고 관련된 부속 도서 그리고 일본 태정관 1877년에 지령 이렇게 네 가지 문건들이 은주시청학계라든지 기타 자료들을 통해서 문제가 되고 있는 독도가 일본의 땅이 아니라라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중요한 이러한 문건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문제는 저러한 자료가 영유권 분쟁과 관련해서 그 영토가 내 땅이라고 주장하는 국가의 자료를 통해서 증거를 통해서 이것이 우리의 땅이라는 증거가 나와야 되는데 아쉽게도 일본 측으로부터 이것이 우리 땅이 아니다라는 주장이 나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해석상 여지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1900년에 고종황제 칙령 41호를 통해서 독도를 저희 한국의 행정구역으로 편입하는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문제는 언급되는 대상이 독도라는 명칭을 쓰지 않고 석도라는 명칭을 쓰고 있습니다. 저희 한국에서는 전라도의 방언이라든지 기타 해석들을 통해서 관보 내지는 조선왕조의 칙령에 나온 독도, 석도가 당연히 독도라는 인식을 갖고 있습니다만은 보시는 시각에 따라서는 달리 해석이 가능한 것이죠. 문제는 제가 이제 국제법을 전공하기 때문에 일단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법학적으로 그 국제사법재판소라든지 국제사법기관에서 봤을 때는 판단하는 사람들이 한국이나 일본의 역사, 명칭에 대해서 익숙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저희도 공부하는 국제 판례라는 것은 라틴 아메리카, 아프리카, 중동에 있었던 판례들을 공부하기 때문에 사실상 그 지역에 대한 역사적인 배경이 충분하지 않으면 정말 속도가 독도인지 이렇게 심정적으로 법적 확신을 쓰기가 굉장히 좀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잘 아시다시피 1905년 일본이 시마네현 고시를 통해서 문제가 되고 있는 독도, 축도를 일본에 편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문건은 매우 중요한 법적 문건입니다. 저희들이 이 1905년에 일본의 편입을 극복하지 않으면 아까 말씀드렸던 네 가지 저희의 그 독도와 관련된 관련 주장들이 1905년 시마네현 고시 이전 그리고 나와서 식민지 그리고 나와서 평화조약 그리고 나와서 지금의 대한민국의 독도에 대한 행정적인 지배에 이르는 모든 고리가 어렵게 연결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사학자분들이 하시는 모든 증거 발굴 작업이라든지 사료 분석은 사실상 저희가 1905년 일본이 1905년에 시마네현 고시를 통해서 독도를 편입하기 이전에 이 땅이 한국의 땅이었다는 것을 입증을 해야 됩니다. 근데 여러 가지 문건들이 나오고 있고 사실상 해석을 통해서도 그렇고 저희들이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은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관련돼서 가장 중요한 문건이라고 생각되는 것 중에 하나가 1906년에 바로 1905년 시마네현 고시가 있고 그리고 나서 일본 관리들이 울릉도 왔을 때 당시 울도 군수였던 시몽택이 얘기한 것이 본군 소속 독도라는 명칭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본군 소속 독도가 1906년 공식적인 문건에 어떻게 나왔는지에 대해서 많은 학자들 내지는 연구자들이 찾고자 하고 있습니다만은 사실상 굉장히 좀 난망인 상태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아마 과거 여러 정권을 거치면서 정부 문서 단순화 작업하는 과정이 있었을 때 울릉도의 많은 문건들이 한 20% 이렇게 소각됐다는 얘기도 듣고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사실상 그때에 저희들이 갖고 있는 인식을 이제 반영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1906년에 본군 소속 독도라는 명칭이 나왔다는 것 자체는 1905년 시마네현 고시가 있기 이전에 독도라는 명칭에 대해서 분명히 대한민국 정부 당시에 이제 대한민국의 대한제국이 이 명칭을 사용했다는 하나의 가장 큰 반증으로서 객관성 있는 증거로서 기능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의정부에서는 다시 독도 문제에 대한 현장 조사 내지는 진상 파악을 조사하게 되고요. 다만 그리고 나서 저희가 아쉽게도 1904년부터 시작된 일본의 식민지 시대에 접어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 이후에 있어서는 평화적 이전에 지금 보고 있는 스케핀 677이죠. 1946년 이전까지는 영유권과 관련된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문건은 발견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화조약과 관련된 내용을 하게 되면 현재 독도 문제가 갖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고민할 수밖에 없게 되는데 평화조약은 1951년 9월 8일 날 샌프란시스코에서 체결이 되었고요. 52년에 발효가 되었습니다. 아쉽게도 당시 한국은 한국전쟁 기간이어서 최약국으로서 초대받지 못했고 업저버 자격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영토조항 2조의 A가 저희 독도 문제와 관련이 있는 조항입니다. 원문 그대로 읽어보면 Japan recognizing independence Korea, renounce all right, title and claim to Korea, including the island of Kolpat, Port Hamilton and Dajulle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콜파르는 울릉도고요. 포트 해밀턴은 거문도, 그리고 다줄레가 이제 울릉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죄송합니다. 제주도, 거문도, 울릉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시 이제 문서를 통한 연구가 이루어지기 전까지에는 한일 간의 학자들 간에는 이것이 최외측 도서 명기설, 그러니까 일본 측 학자들이 주장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울릉도, 거문도, 제주도 밖에 있는 것은 일본의 주권이 잔존한다는 주장을 일본 학자들이 했고, 한국 측의 당시의 학자들은 주요 도서 명기설을 제기했습니다. 그래서 큰 섬만 얘기하는 것이지 한국의 모든 섬들을 다 포함할 수는 없다 해서 주장한 것이 제주도, 거문도, 울릉도입니다. 근데 조약의 해석, 저희 국제법에서는 조약의 해석과 관련해서는 비엔나 컨벤션에 따른 조약법에 따른 해석을 통해서 접근하게 되는데 제가 연구했던 분야가 이 조약의 해석, 다시 말해서 초안들을 찾아서 연구하게 된 그 내용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초안을 19개 찾았습니다. 미국의 문서보관소의 나라라는 문서보관소에 찾았는데 사실 이런 관련된 연구가 호주의 문서보관소, 캔버라에 있는 문서보관소에서 사실 좀 이루어져야 되는데 아마 정부 차원에서 현장 조사가 조금 진행됐던 것으로 저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19개 문서를 보게 되면 이 과정이 굉장히 재미있습니다. 처음에는 일본의 포기 쪽으로 가다가 일본의 영토, 한국의 영토, 일본의 영토, 그 다음에는 독도라는 명칭, 당시 다케시마 또는 영문명의 리앙꼬르락이라는 것이 초안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초안이 사라지게 된 배경을 보게 되면 독도가 갖고 있는 매우 정치적인, 정무적인 판단이 개입되어 있음을 알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과연 독도 문제에 접근할 때 평화조약에서의 법적 지위를 어떻게 하는 것이 저희 대한민국의 독도 문제에 접근할 때 가장 최적화할 수 있는 주장들을 할 수 있겠는지에 대한 답을 얻을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독도 문제에 대해서 연구하는 것보다는 전반적으로 영토 문제, 그리고 이제 바다를 둘러서 해양 문제를 연구하기 때문에 국내 연구하시는 분들하고 항상 교류할 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하나의 주장을 강하게 할 경우에 발생하는 문제점에 대해서도 좀 인식을 하고, 그 문제점이 전체적인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 그 문제 해결을 하는 주장이 설령 저희들에게 유리하다 하더라도 좀 재고해 볼 필요는 있다라는 말씀들을 많이 드리는데, 이 평화조약과 관련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4개의 법적인 구도를 통해서 접근하게 될 때 과연 어떻게 판단하는 것이 좋을지에 대해서도 한번 답을 저희들이 얻을 수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1942년에 미국 해군성에서 발간된 지도입니다. 주제하다시피 독도가 한국 측에 들어와 있습니다. 전쟁이 끝나갈 즈음 1942년부터 미국 국무성 내에 전후 일본 처리에 관련된 워킹 그룹이 벌써 발족을 했고요. 그 가운데 하나가 이제 평화조약의 체결 문제입니다. 이러한 지도가 지금까지 그대로 유지가 됐으면 좋았을 텐데, 아까 말씀드린 스케펜 677조도 그렇고요. 그러한 지도들이 지금까지 이제 유지되지 못하고 평화조약상에서 변화를 겪게 되는 것은 이제 말씀드리는 여러 가지 내부 문건들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조금 지루할 수 있겠습니다만 제가 내부 문건을 조금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저희 평화조약은 대일 평화조약은 아시다시피 저는 일본 처리의 근본을 제공하고 있는 포츠담, 카이로 이런 선언들의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문건을 보게 될 것 같으면은 일본은 violence and greed, 폭력과 탐욕으로부터 취득한 영토를 포기해야 되고, 한국의 독립을 강조하게 되는 카이로 선언의 내용을 담고 있고요. 그리고 나서 포츠담 선언에서도 이러한 내용들이 반복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이러한 포츠담 선언에는 일본의 영토로 혼슈, 홋카이도, kyushu, 시코쿠와 such minor island as we determine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마이너 아일랜드가 무엇이냐가 독도 문제에 대해서 관건인데, 이러한 것과 관련해서 사실 국제법학계에서는 논란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다 해당되는 영토가 일본의 땅인지 한국의 땅인지 분명하지 않은 상태에서 전후 연합국이 그 영토 처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느냐 하는 얘기는 저희 국제법학계의 큰 화두입니다. 다시 말해서 평화조약이라는 것은 패전 국가인 일본의 영토를 처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질 뿐이지 그 영유권 문제가 분명하지 않은 한국의 영토까지도 처분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것은 아니라는 것은 여러 가지 이제 법적인 문제점이 제기되는데 사실 평화조약이라는 것은 가장 정치적인 조약이고 전쟁 이후에 승자가 패자에 대해서 많은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영토 처리이기 때문에 그런 조약이기 때문에 그 위에 많은 내용들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이 계속 반복이 되는데 기본 원칙은 카이로 포츠담에서 언급된 내용들이 그대로 준용돼야 된다는 내용을 강조하고 있고요. 그리고 나서 카이로 선언에서 얘기했던 이러한 섬들, 다시 말해서 아까 얘기한 큰 섬들, 제주도, 거문도, 그리고 울릉도, 그리고 all the other offshore Korean islands are naturally to be included in the new independent Korea, for they are historically and administrative part of Korea, are inhabited primarily by Korean. 이라 나와 있습니다. inhabited라는 건 사람이 살 수 있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해석의 여지가 사실상 좀 있죠. 그리고 나서 이러한 내용들이 계속 반복되면서 아까 초기에 말씀드렸다시피 평화조약의 전반부에는 영토 처리 과정이 한국에 굉장히 유리하게 되는데 이제 많은 역사학자분들이 주장하고 있는 바와 같이 일본 측의 좀 집요한 이러한 노력들이 문건을 통해서 보이게 됩니다. 그런 내용들은 이제 문건에서 나타나는데 뭐 이런 내용들이죠. 그 전에 전혀 나오지 않았던 vital strategic importance라는 것들이 나옵니다. 다시 말해서 해당 영토 처분과 관련해서 이러한 영토 처분이 연합국들에게 전략적으로 얼마나 영향력이 있는지에 대한 평가가 문건에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모두에 말씀드린 문건들에는 그 영토가 역사적으로나 행정적으로 일본이나 한국의 땅이었냐에 방점을 둔 반면 그 다음에 들어가는 내용들은 당시 냉전 시대라든지 또 한국 전쟁의 도래를 앞두고 있는 여러 가지 당시 동아시아의 지정학적인 판단이 영토 처리 과정에 영향을 미쳐서 죄송합니다. 영향을 미쳐서 그 해당 영토가 vital strategic importance, any of the allied powers에 들어가는지에 대해서 이제 판단을 하게 되는 문건들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스케핀 677이 나왔습니다. 스케핀 677은 저희로서는 굉장히 중요한 문건인데 다만 이것이 행정적인 그 점유를 포기하는 것이냐 아니면은 주권을 포기하는 것에 대해서는 국내에서도 여러 가지 좀 논란이 있습니다. 스케핀 677은 아시다시피 독도가 일본의 행정적인 주리스딕션으로부터 분리되는 과정을 겪게 됩니다. 법률상 sovereignty 주권과 관할권 jurisdiction은 엄연한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아쉬운 문제가 있습니다만은 나중에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스케핀 677은 연합국이 초창기 독도에 대한 인식을 했을 때 가장 기초가 되는 아주 중요한 문건으로서 기능을 한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런 내용들이 언급된 내용들이 문서에 나오기 시작합니다. 다시 말해서 defines present area of Japanese jurisdiction and provide a starting point for decisions on details of territorial adjustment. 다시 말해서 연합국이 초안을 작업하는 과정에서 독도의 법적 지위라는 것이 그냥 파업될 수는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어떤 기초 자료들을 봐야 되고 이 독도가 갖고 있는 법적 지위를 봐야 되는데 아까 해군성의 지도 42년 지도도 보여드렸습니다만은 스케핀의 677 같은 경우도 이것이 관할권과 관련해서 한정을 주었습니다만은 미국이 연합국이 갖고 있는 영토 처분과 관련된 하나의 인식을 저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나서 저희들에게 보여준 것이 이 스케핀 677에 부속된 지도입니다. 아시다시피 또 독도가 한국의 영토 내지는 관할권 내에 포함되게 되었습니다. 대일평화조약과 관련해서 어저께 제 만찬 총영사관에 있었던 만찬에서 잠깐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만은 사실 호주는 굉장히 한국에 우호적인 입장을 견지했습니다. 호주, 뉴질랜드
낸 초안들을 보게 되면 이렇게 초안이 됐었으면 아마 지금의 저희 독도 문제는 없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따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영토 처분과 관련된 평화조약상의 영토 처분과 관련된 그룹이 두 그룹이 있는데 사실 미국이 주장한 한 초안이 있고요. 영국을 위시한 호주, 뉴질랜드, 영연방이 주장한 초안이 두 개가 대립되고 있습니다. 다만 호주하고 뉴질랜드는 간략하게 이게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음을 분명히 예견을 하고 선을 그은다든지 아니면 경도 위도로서 일본의 영토로부터 분리돼야 되는 영토를 분명히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입장을 늘 견지해 왔습니다. 그래서 캔버라에 있었던 호주죠. 캔버라에 있었던 영연방 모임에서도 그러한 내용들이 늘 언급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영국과 관련해서 나왔듯이 일본의 영토가 어떻게 귀착이 돼야 되는지도 나오고 그 다음에 미국에서 주장한 전략적인 문제가 갖고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도 지적하는 문건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영토 문제에 있어서도 이제 저희가 말하는 친일파하고는 좀 개념이 다릅니다만은 이제 친일파 학자들이나 친일파 관료들, 미국 국무성의 관료들이 이제 역할을 하기 시작합니다. 특히 에딘 라이샤우 같은 경우는 미국의 초대 주일 대사도 지냈고 영향력이 있는 분인데 그 분이 이제 주장하는 바가 그렇게 명확하게 해서 일본으로 하여금 일본으로부터 분리돼야 되는 영토가 너무 많아지게 되면 일본인들의 이제 심리적인 불안감을 제기할 수 있다 이런 거죠. 그래서 proper psychological approach to Japanese라는 반론들이 미 국무성에서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많은 문건들이 미국의 뭐 메가더라든지 그 다음에 가장 저희들에게 악의적인 발언을 많이 한 분이 이제 윌리엄 시볼트라고 당시 미국 국무성의 일본 정치 고문관이었던 분인데 이분이 얘기하는 독도 문제에 대한 방향성이 결과적으로는 평화조약의 끝까지 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국내에도 많이 공개하는 문건입니다만은 독도 문제와 관련해서는 리안코락이죠, 다케시마. Japan's claim to design old and Pierce Valley and security consideration might consider in this weather and radar stations there. 다시 말해서 당시 이제 동아시아의 정세적인 판단을 봤을 때 독도에다가 뭐 레이더 기지라든지 전략적인 접근을 하는 것이 좀 필요하다는 주장을 윌리엄 시볼트가 하게 되고 그런 물건들이 이제 많이 발견이 됩니다. 공교롭게도 윌리엄 시볼트도 그렇고 에딘 라이샤도 그렇고 부인들이 다 일본 분이어가지고 뭐 그럴 수 있다는 생각도 합니다만은 저희로서는 좀 아픈 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대신 이런 주장들이 나옴에 따라서 미국 국무성 내에서도 많은 반론들이 제기되고 혼돈의 시대를 갖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일본 사람들에 대한 어떤 그 정서적인 문제, 그 다음에 안보적인 측면에서 항상 일본의 평화조약은 미국에게 가장 바게이닝 할 수 있는 그러한 포지션을 가져야 된다는 주장이 전반적으로 하나의 틀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뭐 그런 내용들이 너무나 많이 나오는 것은 한국 연구자로서는 사실 참 이해하기가 어려운데 이런 얘기를 일본 학자들하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저는 뭐 평화조약을 대일평화조약만 연구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전 세계 어떠한 평화조약을 보더라도 패전국에게 이렇게 우호적인 조약을 체결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당시 요시다 수상도 그렇고 일본 사람들은 본인들이 이제 그 피해국 내지는 식민지화한 국가에 둔 그러한 유산에 대해 식민 유산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지만 전후 본인들이 겪었던 많은 이런 폐해들에 대해서는 늘 이렇게 호소를 많이 하죠. 또 그런 것이 일부 또 효과가 있어가지고 많은 문건들이 전반적으로는 이러한 정서적인 일본인에 대한 우호적인 주장들을 하는 문건들이 많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문건들을 계속 보여줍니다만은 뭐 시볼트라든지 라이샤가 주장했던 바는 한 두 가지 카테고리죠. 일본인의 우호적인 결정을 해야 된다는 게 하나시고 두 번째는 당시에 동아시아에 있어서의 일본의 지위를 하루라도 정상화하는 것이 당시 냉전 시대의 도래를 둔 한반도의 입장에 있어서 미국의 이해에 부합한다는 주장들이 큰 틀을 이루어서 이러한 결정들을 내리게 됩니다. 그런 결정과 관련해 가지고는 이제
여러 가지 문제 제기들이 있는데 결과적으로 봤을 때 이런 내용들이 일본에서도 유리하겠지만 결과적으로는 한국에는 불리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다만 이러한 내용들을 결정함에 있어서 파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생각했을 때 아예 독도 문제를 초안에서 삭제하자는 주장들도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게 덜레스안이라고 해서 이제 그 단순형 조약 초안으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뭐 늘 반복되는 얘기입니다만은 그러한 내용들이 여러 문건을 통해서 계속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초안과 관련된 초안들이 나왔을 때 카이로, 야알타, 포츠담선에서 나왔던 이런 내용들이 왜 계속해서 지향되지 않는지에 대한 이러한 입장들이 계속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입장이 나왔을 때 저희들이 좀 아쉽게 생각할 수밖에 없고, 어떻게 생각해보면은 당연할 수밖에 없다 생각하는 것이 이러한 언급들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런 미국의 입장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배경이 된, 근거가 된 자료들이 미국 의회 도서관 그리고 일본 외무성에서 제공한 영문 자료에 기초했다는 내용이 각주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한국으로서는 사실 저희가 식민지에서 각 독립한 당시이고 여러 가지 사실 일반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도 경황이 좀 없을 텐데 사실 이러한 그 당시의 상황을 생각하면 당연할 수밖에 없다 했습니다만은 결론적으로 이러한 내용들이 이제 보고서에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territories to be taken from Japan need not be mentioned in a peace treaty로 방향을 잡게 됩니다. 그래서 평화조약에 있어서 독도는 일본의 땅이 아니라는 초안의 버전이 진행되다가 일본의 친일적인 이런 학자들 내지는 국무성의 정무적인 판단에 의해서 일본 쪽으로 가고요. 그리고 나서는 당시 사실 미국으로서는 한국과 일본 다 중요하겠죠.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을 봤을 때는 나중에 해결을 하고 일단 평화조약의 체결이 가장 급선무이기 때문에 결정할 수 없는 것들은 문제를 결정하지 않고 두자는 쪽으로 입장이 가게 됩니다. 많은 문제점들이 이 결정 관련해서 국무성 내에서도 있습니다. 보시면은 이러한 결정에 대해서 다른 부서에서는 I found it somewhat surprising이라든지 이러한 내용들이 충분히 논의됐는지에 대해서 잘 모르겠다라는 언급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내용이죠. To my knowledge, the draft treaty has not been widely circulated in the department. In fact, I don't know what progress has been made in the project.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미국 국무성을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마 부서 내에서도 평화조약에 대해서 이것이 정확히 모든 사안들을 안고 가야 된다는 주장을 하시는 분도 계시겠고, 다만 부서에서 보다 정무적으로 평화조약의 해결을 조속히 체결함으로써 당시 한국전쟁의 시작이 이미 된 상태이고 다시 그때 일본의 정상화를 추구했던 이런 측 입장에서는 하루에도 빨리 평화조약을 체결하는 것이 미국의 이익에 도움이 된다고 이제 주장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결국 이런 방향으로 가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미국이 주장했던 바는 우리는 항상 그 바게이닝 포지션을 가져야 된다는 주장을 하게 됐고요. 뉴질랜드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한국의 입장을 많이 당시 옹호해서 레티티드 롱게트, 그러니까 위도와 경도로서 분명히 해주면 될 것인데 그것을 언급하지 않고 가게 되면 결국은 문제는 살아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영연방의 주장을 다시 하게 되죠. 이것과 관련해서 이 코멘트를 보시게 되면은 별도의 워싱턴과 영국의 회의를 통해 가지고 이러한 프로포절은 사이콜로지 디스어드매치가 있기 때문에 포기하는 것을 합의됐다는 또 문건들이 좀 나오기 시작합니다. 일본뿐만 아니라 한국 분들도 굉장히 사이콜로지한 이펙트가 있는데 당시 그런 내용들이 찾을 수 없다가 드디어 한국에서도 이제 한국 대사관, 미국 대사관에서도 문건들이 날아오기 시작하죠. 그래서 당시 부산 1951년 부산의 그 미국 대사관에서 I aware importance of early completion of treaty.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조약이 빨리 체결하자는 바는 정세적인 문제는 이해를 하겠지만 이러한 내용들이 한국의 이익이라든지 다시 말해서 독도만 추가하면 되는데
하는 대안도 제기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런 대안을 제기함에 있어 가지고 결국은 미국에서는 결론적으로 내릴 때 이러한 문제가 갖고 있는 내용들과 관련해서 또 한국과 교신을 하게 되죠. 그래서 한국 대사관에서는 콜파르, 제주도, 거문도, 울릉도, 독도 그리고 이제 파랑도가 나옵니다. 이제 이렇게 파랑도가 나오는 것부터는 사안이 조금 복잡해집니다. 모든 문건이 저희들에게 다 아치게 유리한 건 아닌데 이제 독도라는 명칭이 이렇게 리앙코르락, 다케시마 말고 한국 대사관부터 독도라는 명칭이 나오기 시작한 거는 바람직한데 이 파랑도는 아시다시피 이게 2호도입니다. 2호도. 2호도의 명칭인데 당시 우리 그 한국에 근무했던 주미대사관 측에서 한국의 지리에 대해서 정확한 이해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생기는 이제 문제점들이 후반부에 또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러한 등등의 이익을 통해서 봤을 때 the Korean inclusion Takeshima with the Lee Line pose question sovereignty to this island. Japan has been deprived the government and administrative jurisdiction to this island by SCAPIN. However, by exclusion, terms of history appear reserve sovereignty to Japan. 좀 일본색 냄새가 나는 건 대부분 그 윌리엄 시볼트가 작업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업앤다운이 한국과 일본 쪽 다시 한국의 이제 문서가 또 나가는 거죠. 한국은 스케핀 677도 그렇고 그 이후에 계속적으로 이 영토를 독도를 점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재팬의 영토로 볼 수 없다는 또 한국 측 문건이 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1953년에 결국은 평화적 체결이 1951년에 됐고 1952년에 발효가 됐는데 그 이후에 아까 말씀드린 1952년 1월이 어떻게 보면 평화선 선언은 국제법적으로 조금 국가 일방행위로서 문제될 소지가 있다 하더라도 저 개인적으로는 평화선 선언은 독도를 한국이 가질 수 있게 한 가장 중요한 국가의 결정이었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평화선 선포 이후 일본과 한국 간의 이 평화선 선포의 법적 지위에서 논란이 있고 양국 간에 여러 문제가 제기되자 이제 미 국무성에서도 입장을 이제 정리하기 시작합니다. By omitting Takeshima from territories, Japan expressly renounced. 그러니까 일본이 포기한 영토로부터 독도를 언급하지 않은 것은 peace treaty determined Takeshima included among island retained. 다시 말해서 독도는 일본이 보유하는 그런 영토였다는 것을 이해한다라는 미국의 입장이 이제 공시화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많은 문건들을 통해서 이런 내용들이 나오고 양국 간의 이제 논란이 워낙 강해지자 미국에서 입장을 정리해서 이것은 한일 양국 간의 양자 문제이지 미국이 개입할 문제는 아니고 만약 분쟁이 있다면 국제사법재판소라든지 어떤 사법적인 절차를 통해서 해결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쪽으로 입장을 정리합니다. 그러면서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러스크 문서입니다. 이 딘 러스크 문서는 국내에도 많이 소개가 됐습니다만은 저에겐 사실 어떻게 보면 조금 뼈아픈 이런 내용입니다. 다시 말해서 미국은 그 이후에 1951년 8월 10일 날 한국 대사관에 전달한 러스크 문서를 일본 측에 전달하고 그 다음에 한국 측이 계속 독도 문제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한다면 이걸 공개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견지하는데 딘 러스크 문서는 왜 이게 제가 이제 평화지역을 공부하면서 이게 문제가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국제사법기관이 여러 판례들을 놓고 봤을 때 조금 고민이 되는 부분이라는 거 그리고 이제 평화지역과 관련해서 독도의 법적 지위를 접근할 때 저희들이 어떤 입장을 견지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에 대한 또 하나의 또 실마리를 주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 외교부 주최하는 행사에 와서 그렇습니다만 대사관이 가끔 실수를 합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실수를 보면 적극적인 실수도 있고 소극적인 실수도 있습니다만은 제가 볼 때는 이 적극적인 실수를 당시 그 주미대사였던 양유찬 대사가 하십니다. 양유찬 대사가 독도 평화조약에서의 독도의 법적 지위를 강조하기 위해서 덜레스 국무장관을 찾아가면서 문건을 줍니다. 뭐 주자다시피 공문을 줬기 때문에 구두로 한 것이 아니라 공문을 줬기 때문에 공문이 나와야 되는데 양유찬 대사가 주장한 바는 뭐 말씀드린 대로 독도는 한국의 땅이기 때문에 평화조약에 포함되어야 된다는 입장이었고 그것과 관련해서 당시 양유찬 대사에게 딘 러스크가 서한을 보냅니다. 공식적인 서한을 보내서 맨 마지막에 나온다마는
우리는 한국이 주장하고 있는 독도가 한국의 땅에 포함되어 있다는 입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답신을 줍니다. 지금 일본의 뭐 10포인트라든지 일본이 그 독도가 일본의 땅이라 주장하는 문건들을 보게 되면 이 러스크 문서는 뭐 아주 중요한 문건 가운데 하나로 등장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일본은 평화조약은 독도를 일본의 땅으로 결정했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그 법적인 접근 방향이나 저희가 대응 방안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주제하다시피 저희는 조약의 채약국이 아니고요. 그리고 이제 평화조약에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조약의 초안 자체는 19개가 현재까지 발견이 됐는데 초안 자체 간에 충돌하는 바가 워낙 큽니다. 그리고 문건 자체를 놓고 봤을 때 그러한 결정을 하게 된, 미국의 결정을 하게 된 배경이 얼마만큼 정무적이었는지도 알 수 있고, 따라서 저희 한국 측 입장에서는 크게 이것 러스크 문서로서 이제 독도 문제가 결정이 일본으로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단정 짓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만 문제는 이제 국제법의 좀 문제입니다. 영토조항과 관련된 국제법을 보게 되면 저희는 1928년 팔마스 섬부터 그 다음에 클리퍼턴, 그 다음에 이스턴 그린란드, 그리고 만키 에크레어 같은 아주 오래된 케이스를 놓고서 저희가 법률적인 판단을 합니다. 아주 클래식한 케이스들이고, 여기서 결정된 어떤 조약이라든지 관습법이 아니라 이 판결의 해석을 통해서 저희들이 주어진 법리, 주리스프루던스를 통해서 영토 문제에 접근을 합니다. 이런 클래식한 케이스들은 이따 다시 한번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저희들에게 가장 중요한 몇 가지 원칙을 제공을 합니다. 이게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원문을 좀 읽어보겠습니다. State activities of a given region should be displayed in an actual, continuous, peaceful, and sufficient manner. 그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울릉도가 분쟁이 아니라 지금 독도가 문제이기 때문에 국가의 권력이 독도에 대해서 얼마만큼 실효적으로, 그리고 지속적으로, 그리고 평화적으로, 그리고 충분한 방식으로 행해졌는지가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territorial sovereignty would be displayed in different forms according to the character of the territory in question입니다. 다시 말해서 독도 문제는 이 영토 문제는 영토가 아주 큰 이런 육지 면적이나 아니면 울릉도 같이 이러한 사람이 살고 있는 영토와 독도와 같이 작고 멀리 떨어져 있는 영토하고는 접근하는 정도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다라는 걸 보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territorial sovereignty would be established through the process of the balancing, weighing the marginal relative merits of the evidence produced by both claimant as to exercise of functions of state and government authority by acts normally indicative of the sovereignty입니다. 이 세 번째 항과 관련해서 사실 역사학자들과 법학자들의 견해가 좀 나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영토 문제는 상대가 있는 것이고요. 다시 말해서 독도 문제는 일본과 한국의 문제이기 때문에 양측이 주장하는 바에 대해서 역사적인 내지는 법적인 평가를 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그러고 나서 어느 쪽이 상대적으로 상대평가에서 우위에 있냐를 보는 것이죠. 근데 이러한 점에 있어서 양쪽으로 증거가 많다고 해서, 역사적인 자료가 많다고 해서 우위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질적으로, 그리고 다시 말해서 이러한 행위가 국가의 권력 행사로 해당되는 영토에 정확히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증거가 가장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네 번째는 probative value of evidence of related state activities with direct bearing on the possession of territory in question입니다. 다시 말해서 뭐 마찬가지 얘기일 수 있겠습니다만은 증거가 증빙력 있는 평가 작업 내지는 아주 작은 증거라도 논란의 해석의 여지가 없는 증거가 저희들에게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증거, 이러한 작업들이 아까 말씀드린 네 가지 어떤 그 이상의 케이스도 있습니다만은 주요한 아주 클래식한 고전적인 영토 문제와 관련된 케이스를 통해서 저희들이 주어졌는데, 문제는 최근에 영토 문제와 관련된 판결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992년부터 그다음에 2009년에 블랙시 루마니아, 우크라이나 케이스, 그 다음에 최근에 다 반영을 안 했습니다만은 특히 해양 경계 획정과 관련된 많은 케이스들이 국제사법재판소 및 국제사법기관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최근의 판례들은 이런 전통적인 입장에 있어서의 영토 분쟁과 관련된 기본 법리하고는 조금 다른 양상을 보이고
갖고 있다는 게 연구자로서 제가 갖고 있는 고민인데요. 예를 들어서 카타르 바레인 간의 사건입니다. 카타르 바레인은 지도가 좀 흐립니다만은 이 바레인이고요. 이 카타르입니다. 분쟁이 되고 있는 도소는 카타르 근처에 있는 저희 한국에 보면 제부도라고 썰물 때는 이렇게 그 연육이 돼서 사람들이 걸어갈 수 있는 이런 섬이 있는데 이 하와르 섬이 이 카타르하고 그런 관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상식적으로 보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눈에 보이고 늘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고 이러한 섬이 카타르 섬이어야 되는데 판결에서는 이 섬과 관련해서는 바레인의 영토로 결정이 났습니다. 바레인의 영토로 결정나게 된 과정을 보게 되면 저희들 영토 분쟁에 관련해서 특히 이 동사건과 관련해서 보게 되면 어느 국가가 역사적인 근원적인 원시적인 권한이 있는지, 그 다음에 국가의 권력이 얼마만큼 행사가 됐는지, 그 다음에 지리적으로 가까운지, 그 다음에 테리토리 인테그리티 영토적인 어떤 통합성이 있는지, 그리고 지도 증거, 그 다음에 우티볼세 주리스라는 것은 식민지 시대의 국내 국경선이 독립이 되면서 국가 간의 국경선이 된 이런 원칙, 그러한 것을 유지한다는 현상 유지 원칙인데, 그리고 나서 맨 마지막으로 보게 된 것이 당시 그 식민 지역을 지배하게 된 1939년의 영국의 문서입니다. 이 영국 문서에는 이 영국의 결정은 하와르가 바레인의 땅이라는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문제는 그렇다면 저희가 상식적으로 공부했던 일반적인 클래식한 케이스들은 이러한 사례들을 다 보고 나서 1939년에 영국의 문건을 봐야 되는 것이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카타르 바레인 케이스에서는 이러한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The court concluded that the decision taken by the British government of 1939 is binding on the parties. 그리고 나서 다른 이러한 주장들에 대해서는 살펴볼 이유가 없다라는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조금 충격적인 케이스인데 어쨌든 판결이라는 것은 단심제이고 그렇기 때문에 국제사법재판소나 국제 판결이 갖고 있는 위험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결정 이후에 많은 비판들이 제기가 됩니다. 문건 내에서도 많이 나옵니다만은 판결하기 위해서는 분쟁 당사국들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입장들이라든지 자료들을 충분히 봐야 됨에도 불구하고 39년에 영국의 당시 그 지역을 식민지배했던 국가의 결정 하나만 근거해서 판결을 내렸다는 것 자체는 문제가 있다라는 반대 의견도 나오고 역사성을 망각한 이러한 판결 자체가 과연 얼마만큼 설득력 있는 판결인지는 잘 모르겠다. 다시 말해서 분쟁 당사국들의 해석할 컨텍스트를 고려하지 않은 이러한 판결에 대해서 비판하는 이러한 견해들이 나옵니다. 또 다른 케이스가 그 이후에 나오는데 제가 봤을 때 2001년, 2002년은 저희 국제법에 있어서 특히 영토 분쟁 관련해서 중요한 사건들이 판결들이 3건이 국제사법재판소에서 있었습니다. 하나가 이제 카메룬과 나이지리아 간의 바카시 반도를 둘러싼 영토 분쟁입니다. 이 바카시 반도에는 나이지리아인들이 한 8,000명 넘게 살고 있었는데 당시 저 주변에서 이제 원유, 지하자원이 개발되면서 이제 분쟁이 있었고요. 다만 판결하는 과정에 있어서 ICJ는 이 지역에 대해서 카메룬의 영토를 인정합니다. 영토를 인정하는 과정에 있어서 가장 중점을 둔 것이 당시 저 지역을 지배했던 영국과 독일 간에 체결한 1839년의 조약이죠. 근데 그 조약을 보게 되면 이 조약을 체결했던 배경이라든지 그 과정을 보게 되면 저희가 흔히 얘기하는 서양의 식민지 시대의 제국주의적인 그 조약 체결의 관행을 그대로 인정한 이러한 케이스를 알 수 있습니다. 유감스럽게도 국제법에는 시제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인터템포럴이라고 영어로는 얘기하는데 그 당시의 행위는 그 당시의 법에 의해서 이제 판단해야 된다는 거기 때문에 사실상 어떻게 보면 제국주의의 그 아픈 역사가 순환될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점들을 갖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아까 여기 총회사님과도 잠깐 말씀 나눴습니다만은 2008년에 말레이시아하고 싱가포르 간에 페트라브랑카 플라우 바투비테 판결이 있습니다. 싱가포르에서 이쪽 빈 땅으로 유람선이나 그 배가 타고 가다 보면 거기 페트라브랑카 등대가 있는 페트라브랑카가 보입니다. 근데 이 섬과 관련해서는 양국 간에 이제 분쟁이 있었습니다. 페트라브랑카라는 큰 섬과
사우스 렛지, 그리고 미들락이라는 세 가지 이제 객체를 놓고서 분쟁이 있었는데, 이 분쟁 관련해서 여러 가지 또 논란이 있습니다. 근데 그 뭐 시간 제약상 다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만은 이러한 분쟁을 가진 과정에서 법원이 또 가장 관심을 갖고 봤던 것이 1953년에 조호르 국무장관, 다시 말해서 지금 말레이시아죠. 말레이시아가 상대국 측에 보낸 편지, 서신을 가장 강력한 증빙력 있는 증거로 봤습니다. 그 내용은 뭐냐면 조호르 정부는 페트라 브랑카에 대해서 조호르 government does not claim ownership of Petra Branca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그 문제가 되고 있는 페트라 브랑카에 대해서 오너십, 소유권을 행사하지 않는다라는 주장입니다. 물론 법정에 가게 돼서 논란하는 과정을 보게 되면 오너십은 사버린티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든지 여러 가지 논란들이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법원의 판결은 조호르 정부가, 말레이시아 정부가 해당 섬에 대해서 영유권을 가지지 않는다는 말레이시아 정부의 인식을 높이 증빙력 있는 증거로서 판단을 한 것이죠. 그렇다면은 뭐 저희들이 갖고 있는 좀 고민들이 좀 나옵니다. 아까 이제 일본 측이 갖고 있는 측에 한국 측에 유리한 뭐 태정관 진영서라든지 조선국교 심한 내침서라든지 여러 가지 증거들, 뭐 지도 증거들도 많이 있겠죠. 근데 이렇게 보게 되면 제가 객관적이라는 말은 좀 어폐가 있습니다만은 1905년 일본의 시마네현 고시 그리고 딘 러스크 서한은 얼마만큼 증빙력이 있는 증거일까? 우리가 갖고 있는 많은 증거들 내지는 많은 논리들을 어떻게 조합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우리가 갖고 있는 이들 두 가지 점에 있어서 조금 아쉬운 점이 있지 않을까 하는 개인적인 고민이 있고 그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판단은 뭐 개별 선생님들이 다 하실 수 있으리라 보고요. 다만 이제 제가 말씀드린 것은 국제법에 있어서의 영토 문제와 관련된 네 가지 주요한 기본적인 전통적인 법리가 항상 저희가 고민하고 있는 독도 문제에 직접적으로 적용되지는 않을 수 있고, 그리고 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최근의 판례의 동향은 또 이렇게 좀 아쉬운 면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 다시 말해서 식민주의, 저희가 얘기하고 있는 것은 식민주의, 제국주의 영유권과 관련된 법리들이 아까 얘기한 모든 판례들을 놓고 보면 매우 재미있는 현상은 분쟁국과 분쟁 당사국이 일본과 한국 같이 식민지와 식민주의 했던 국가 간에 있었던 사례들은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제국주의 국가 간, 영국과 프랑스라든지 내지는 신생 독립국가들 간에 있었던 분쟁이지 저희 그 한국과 일본 같은 역사적인 맥락을 갖고 있는 이러한 판례들은 아직까지 좀 없다고 봅니다. 아까 그 총영사님도 잠깐 언급하셨습니다만은 저는 이제 공부하는 사람으로서 가끔 2006년에 당시 노무현 대통령이 한일 관계에 특별 담화를 했었습니다. 당시 특별 담화는 일본이 독도 해역의 해양과학조사를 하려고 했고요. 저희 대한민국의 해양과학조사법을 보게 되면 한국의 승인, 사전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그거 없이 하려고 했었고, 일본은 해양과학조사가 아니라 이제 수로 측량이라고 해서 당시 굉장한 큰 문제점, 분쟁이 사실 그 독도 수역에 있었습니다. 양측 간의 교섭에 의해서 평화적으로 끝났습니다만은 당시 그 독도 문제와 관련해서 노무현 대통령이 언급한 내용은 아마 대한민국의 많은 국민들이 공감하고 또 공유하고 있는 바가 아닌가 싶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독도 문제는 40년 우리 그 역사, 1904년, 1905년부터 시작된 그 식민지화 과정까지 포함해서 언급을 하신 건데, 다시 말해서 이것은 단순한 영토가 아니라 우리 그 역사적인 함의를 갖고 있는 영토이고, 그리고 나서 독도에 대한 문제는 한국이 완전한 주권의 회복의 어떤 상징이다. 그리고 독도에 대한 우리의 입장은 한일 간의 미래나 동아시아에 있어서의 공존을 위해서도 반드시 지켜져야 되고, 여기에 대해서 일본의 과거 식민지에 대한 어떤 인식이 수반돼야 된다라는 강조를 했습니다. 저는 이 말이 굉장히 좀 의미가 있고요. 지금 한일 간에도 지금 주자시피 외무부에서 저희는 국제법률국 조약국이라고도 합니다만은 하는 많은 일들 가운데가 일본, 한일 간의 과거 식민 잔재와 관련된 일들이 아직까지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다시피 뭐 위안부 문제 그렇고요. 그다음에 청구권 문제 그렇고 독도 문제 그렇고 지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독도 문제는 아주 작은 그냥 타이니 아일랜드가 아니라 그리고 양국에 있어서 한국의 주권의 회복을 상징하는 하나의 큰 코너스톤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고 어떠한 희생 또 그죠 어떠한 sacrifice 비용이 들더라도 저희는 그것을 타협하지 않겠다라는 당시 입장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당시 입장과 관련해서도 뭐 국가의 수반이 이야기하기에는 너무 강한 어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있었고 당시 한국이 가지고 있었던 조용한 외교에 대한 비판이 좀 있었던 때인데 개인적으로 봤을 때 당시 이 한일 관계의 특별 담화는 지금까지도 그 독도 문제와 관련해서는 근간을 이루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독도 문제와 관련해서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한두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은 최근에 한국에서 이제 현안이 됐던 것은 흔히 얘기하는 독도 해양과학기지 문제입니다. 독도 해양과학기지는 독도로부터 그 영해 500캐리 내에 설립하도록 시도가 되었었는데 정부 협의를 통해 가지고 연기하는 것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이야기가 좀 어려운 일일 수 있습니다. 우리 영토에 우리가 우리 시설을 짓는 것인데 이것이 어떤 문제가 있는지에 대해서 사실 많은 고민들이 없이 결정됐다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다만 최근에 아마 이 호주에서도 좀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사건 중에 하나가 작년에 있었던 필리핀과 중국 간의 남중국해 판결입니다. 주저하다시피 중국은 참가를 안 했고요. 그 가운데서 나왔던 판결문 가운데 저거는 중국이 참여하지 않고 내지는 법원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할권을 행사한 것이 옳았냐 안 옳았냐에 대해서는 조금 다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만은 당시 그 판결문을 통해서 나왔던 얘기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은 이 건설을 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환경 피해에 대해서 이해 당사국뿐만 아니라 이해 당사국 내지는 주변 이해국이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저 개인적으로는 독도 문제는 독도의 영유권 문제만이 독도 문제가 아니라 독도가 언급된 모든 문제가 다 독도 문제라고 생각하고 아마 국민으로서는 독도에 대해서 일본이 영유권 문제뿐만 아니라 어떤 환경 문제, 뭐 어업 문제로 소송을 제기한다라는 거는 제가 볼 때는 좀 감내하기 좀 어려운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아마 이런 게 외교부가 갖고 있는 좀 고민일 수 있을 것 같고 또 정부의 다른 쪽에서 갖고 있는 고민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은 독도 문제만이 지금 현안이 아닙니다. 이 대한민국을 둘러싼 해양 관할권 지도입니다. 아주 일부만 제외하고는 저희는 주변 국가들과 해양 경계 협정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정부는 일본, 중국과 해양 경계 협정과 관련된 협상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주시하다시피 많은 난항들을 좀 겪고 있습니다. 특히 뭐 NLL 문제는 보는 문에 따라서 정부의 견해에 따라서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만은 저희들이 북한과 관련해서 항상 핫스팟이 됐던 분야이고요. 또 천안함 사태를 겪었던 곳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이 그 한국과 중국 간의 해양 경계 협정을 행하는데 어렵게 하는 특히 이제 중국의 불법 문제입니다. 저희가 한중 간의 어업 협정이 있습니다. 이제 가상 내지는 중간선을 놓고서 경계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이 하얀 점들이 중국 어선들입니다. 제가 근무하는 이천 앞에도 와 있어서 가끔 저기 한국 배인지 중국 배인지 좀 혼란스러울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많은 분들이 언론을 통해서 보십니다만은 중국의 불법 문제는 사실상 좀 도를 지나쳐서 저희 그 해경 요원들이 사실 사상당하는 사건도 발생을 하고 있죠. 또 나가서 또 이호도 문제 있습니다. 이호도는 섬이 아닙니다. 바다음이 4.6m 있는 수중암초이고 수중암초이기 때문에 어떠한 법적 지위를 국제법상 가지지 않습니다. 다만 이제 그 남중국해에서도 작은 무인도를 개발해서 민간 항공기가 떠다니고 하는 시점이 되고 또 이제 국가에 대한 사랑은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목적은 같습니다만 방법이 다 같지는 않죠. 그래서 주변에서도 이 이호도를 통해서 더 많은 활동을 하고자 하는 주장이 있습니다. 저는 그 주장도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다만 이제 그 여러 가지 측면에서 봤을 때 다시 말해서 해양 경계 협정이라든지 또 얼마 전에 있었던 방공식별구역과 관련된 이런 문제들을 놓고 보면 한국, 중국 또는 이런 한국, 일본 간에 있어서의 관할권과 관련된 문제는 결국 우리에게는 큰 숙제를 주는데 그것은
어떻게 좀 관리를 잘하느냐, 이 매니지먼트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대한민국의 해양과 관련된 현안들은 이제 정리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국제법적으로 봤을 때 독도 문제가 갖고 있는 아쉬운 점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국제법의 향후 영토 분쟁과 관련된 판례나 시각에 있어서 역사적인 인식이 많이 포함될 수 있도록 하는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부총영사님께서 제 양력 소개를 했을 때 하는 많은 활동들은 사실 그러한 활동들입니다. 제가 아프리카, 아시아의 제3세계의 학자들과 늘 그런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하면 식민주의와 관련된 이러한 인식을 확대해서 향후에 있었던 판결들에 있어서 그러한 아까 언급됐던 소수 의견들이 다수 의견으로 됐을 때 아마 한국이 갖고 있는 독도 문제와 관련된 독특한 점들이 조금 더 확대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조금 길은 것 같은데 일단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